회계라는 게 뭐예요? 비용으로 잡아야 되나? 이게 수익인가? 이게 회계잖아요. 근데 내 월급은 그걸 왜 안 한 거야?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 망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벌어들이는 소득의 절반은 여러분께 아닙니다. 딱 1억을 모아보자 라고 하는 거거든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시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진짜 시작이 반이라면 반을 했다는 건 뭐야? 다 한 거야. 1억 모으고 나서 뭐가 달라지냐, 뭐가 달라지는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장 쪼개기가 왜 필요할까요? 정말 돈이 모이나요? 우리가 직장생활 시작하면 많은 분들이 돈 좀 모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목돈을 좀 모으고 싶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목돈을 왜 모으지 못하게 되느냐, 일단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몇 년 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몇 년 했지? 나 벌써 한 5년 했구나. 그동안에 번 돈이 얼마인지를, 받은 돈이 얼마인지 한번 계산을 한 번도 안 해봤죠. 계산. 그러네, 내가 첫 해에 연봉 얼마였고 두 번째 얼마 올랐고 따져서 계산해보면 생각보다 5년으로 보니까 그래도 다 그 돈 연봉 받은 걸 따지면 그 세금 떼고 꽤 받았네, 이렇게 생각이 되실 수도 있어요. 평균 연봉이 한 3,500이라고 하면 1억 4천 받은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3,500이 안 됐겠지만 그 이후에 올라가서, 근데 그 봐서 1억 4천, 어쨌든 5년 동안 1억 4천을 받은 거잖아. 그럼 지금 얼마 남았냐 보니까 근데 2천 얼마밖에 없는데 그럼 내가 1억 2천을 썼다는 건가? 5년 동안?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많은 분들한테 물어보면 다 그래. 그렇게 따지니까 진짜 받은 것도 꽤 있네. 근데 왜 나는 못 모았을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회계를 안 해서 그래요. 회계. 아니, 내가 벌어들인 월급이 무슨 회사 공금도 아닌데 왜 회계 처리를 하냐. 여러분 동네에 치킨집이 많이 있는데 치킨집이 또 생겼어. 그럼 걱정되죠. 저 집 장사가 될까? 근데 우리가 오픈빨이라는 게 있잖아요. 장사가 잘 돼. 사람들이 또 궁금하거든. 저 집은 또 어떨까? 그럼 막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사장님은 열심히 치킨을 튀겨요. 근데 치킨 튀기면서 피곤할까? 안 피곤할까? 안 피곤해. 그냥 계속 주문이 들어오니까 밤 10시까지 막 하고 막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막 몇 날 며칠을 보내니까 막 큰 돈 벌 것 같은 거야. 근데 이 사장님이 뭐라고 생각하냐? 그날 뭐 A 세트가 많이 팔렸는지 B 세트가 많이 팔렸는지, 그죠? 매출이 얼마고 비용이 얼마고 그 다음에 수익이 얼마인지 이거 장부에다 적을 것 같아요? 안 적을 것 같아요? 안 적어요. 왜 안 적는지 아세요? 바빠서? 아니, 그게 아니고, 바빠서 안 적는 게 아니야. 그냥 이 돈이 다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게 뭐 주식회사는 아닌데 다 내 거잖아. 어차피 돈 통장에 있으면 내가 가져오면 되고, 없으면 혹시 또 내가 메우면 되잖아. 그러니까 안 적는 거야. 그러니까 안 적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죠? 어느 순간 장사가 잘 안 되고, 봐, 요즘 A세트가 판매량이 줄어들고 B세트가 늘어나다가 B세트도 안 팔리고, 이런 거 분석할 수 있을까요? 못하지. 적은 적이 없는데. 다 내 돈이라고 생각하니까. 그죠? 왜 안 되는지도 모르고 서서히, 그죠? 장사가 안 돼서 망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그 치킨집을 내 돈이라고 생각 안 하고, 어떤 사람이 투자자가 있어갖고 1억씩 세 사람이 3억 투자해줘가지고 내가 치킨집 열었다고 생각하면, 그 투자자가 눈이 시퍼렇게 뜨고, 야, 요즘 어떻게 매출이 어떻게 되고 있어? 비용이 어떻게 되고 있어? 뭐 이런 거 물어볼 거 아니에요. 안 적을 수가 없지. 하루 장사 마감하고 나서, 일주일 마감하고 나서 맨날 적겠지. 기록하겠지. 포스 정리하겠지. 그죠? 왜 그래요? 세 사람이 눈 시퍼렇게 뜨고 날 쳐다보니까 이게 공금처럼 관리하는 거야. 회계라는 게 뭐예요? 이게 비용으로 잡아야 되나? 이게 자산으로, 이게 수익인가? 이게 회계잖아요. 근데 내 월급은 그걸 왜 안 한 거야? 왜 안 하죠?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 망하는 거야. 이게 어떻게 내 겁니까? 여러분 지금 받는 월급 있잖아요. 요거 죽을 때까지 나옵니까? 죽을 때까지 나온다 그러면 그렇게 해도 돼. 근데 아니잖아요. 300번, 350번 받으면 끝나지 않아요? 그럼 나 벌써 한 10년 생활했다. 그럼 120번 빼면 220번 남은 거 아니야? 그럼 이번 달에 받으면 219번 남은 거. 이게 유한하잖아요.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받는 돈은 지금 내 거가 아니라, 지금 내 거일 수도 있지만 5년 후에 미래의 나, 10년 후에 미래의 나, 20년 후에 미래의 나랑 같이 나눠서 써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미래의 5년 후에 나, 10년 후에 나, 20년 후에 나라는 어떻게 보면 감시자가, 투자자가 눈 시퍼렇게 뜨고 나 쳐다보는데, 이걸 내가 그냥 혼자 내 맘대로 쓰는 거야. 그러니까 안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장 쪼개기라는 게 뭐냐면, 내가 문화 레저비는 이 카드로 쓰고 외식비는 이 카드로 쓰고, 그게 통장 쪼개기가 아니고, 쓸 돈, 이거는 절대 쓰면 안 되고 모아둬야 될 돈, 요거는 조금 굴려야 될 돈, 이런 거의 개념을 나누는 통장 쪼개기가 필요하다는 거지. 무슨 A 통장, B 통장, C 통장 만들어 놓고 이 통장에다 50만 원 넣었다가 이 통장에 100만 원 넣었다가 통장에서 이 통장으로 50만 원 옮겼다가, 그런 거 소꿉놀이 같은 거 하지 마시고, 중요한 건 돈을 용도와 목적에 맞게끔 나누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공금 의식을 가지면 돈은 저절로 모이게 돼 있어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월급이 적어도
20, 30대라고 하면 혹시 우리 떠먹여주는 TV의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 20, 30대가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벌어들이는 소득의 절반은 여러분께 아닙니다. 월급을 받으면 이 통장부터 챙겨야 한다는데요.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 그 월급 통장 있죠? 월급 통장은 그 만능 통장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꾸 월급 통장 가지고 별거 다들 거기서 막 자동이체로 카드값도 빠져나가고 돈도 거기서 뽑아 쓰고 월급도 들어오고 보너스도 글로 받고 심지어는 내가 동창회 총무라고 그래갖고 그 회비도 거기서 받아. 여러분 그 월급 통장 그렇게 지저분하게 관리하시면 안 되고요. 월급 통장은 오로지 목적이 월급 받는 용도 외에는 쓰시면 안 됩니다. 월급 받는 용도예요. 그러면 내 카드값이나 현금 같은 거 어디서 찾았으냐? 여러분들이 월급 통장 말고 소비하는 통장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월급 통장에서 소비 통장으로 한 달에 한 번 돈을 송금해 줘야 돼요. 내가 나한테 생활비를 주는 거죠. 자, 그럼 두 개 생겼죠. 월급 통장, 소비 통장. 생활비 통장이라고도 할 수 있죠. 요게 돼야 돼요. 저축 통장은 뭐 따로 만들면 좋은데 뭐 굳이 저축 통장 따로 만들 이유 있습니까? 그냥 월급 들어오는 날 자동이체로 정기적금, 뭐 보험료 이런 거 빠져나가면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꼭 있어야 되는 것이 예비자금 통장 있어야 돼요. 예비자금 통장. 예비자금 통장이거나 아니면 계절지출 통장. 예비자금 통장 그러니까 말이 좀 무슨 느낌인지는 아시죠? 예비자금 통장.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저수지 통장이 있어야 된다. 저수지. 우리가 저기 시골에 가보면 저수지 있지 않습니까? 저수지. 그 저수지에 물이 이렇게 있잖아요, 항상. 지나가다 보면 저수지에 물을 왜 가둬 놨을 것 같습니까? 그게 비가 엄청 왔을 때 가둬 놓은 거예요. 언제 쓰려고? 가물 때 농업용수로 쓰려고. 그러니까 내가 예비자금 통장이라는 거는 내 월 평균 소득의 100% 정도 있어야 돼. 내가 월급이 500만 원이다. 그럼 500 정도는 현금 들고 있어야 돼.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 정도 더 있다 그러면은 계절 지출 통장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뭐 명절이나 여행이나 또는 이벤트나 또 뭐 겨울옷, 자동차 있으신 분들은 자동차 보험료나 세금 낼 때 그건 특정한 시즌에만 나가잖아요. 그런 것들을 따로 관리할 수 있는 돈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죠. 월급 통장, 생활비 통장, 저수지 예비 통장, 그 다음에 계절 지출 통장. 이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1억 모으기가 왜 중요하고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자, 1억 모으기가 왜 중요하냐? 뭐 많은 사실 제가 방송이나 유튜브에서 여러 번 얘기했던 것 같긴 한데 우리 떠먹여주는 TV 구독자 여러분들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라고 봅니다. 왜 1억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9천이면 안 되냐?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됩니다. 되는데 중요한 건 이거죠.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등산을 가는데 예를 들면 해발 1000m, 해발 1000m 등산을 가는 거야. 등산을 가면 정상에 뭐가 있죠? 정상에 가면 꼭 뭐 있잖아. 기념석이 있잖아. 여기가 정상이다. 그리고 그 앞에 가서 인증사진 찍고 오잖아. 솔직히 그 정상까지 안 가고 한 90%쯤 가서 거기서 나 산에 갔다 왔다 그래도 되잖아. 근데 왜 꼭 거기 가서 그걸 찍을까요? 사람은 그걸 하나의 어떤 의미로 부여하는 거. 뭐 9천만 원 모으면 안 되냐? 아, 되죠. 근데 기본적으로 내가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을 올라가는 도중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내가 다시금 그 목표를 향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나를 독려할 수 있는 상징적인 게 바로 뭐냐? 그게 1억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9,500만 원 모은 사람이나 1억 모은 사람이나 뭐 9,500이나 1억이나 뭐 목돈이잖아요. 뭐 큰 의미는 없을 수 있는데 이왕이면 내가 딱 1억을 모아보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시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 옛날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시작이 반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시작이 반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 왜 시작은 시작인데 왜 시작을 반이라고 그랬을까? 우리 조상님들은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시작하기가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일단 시작을 하면 어찌어찌 가는데 사람들이 대부분 시작을 못 하는 거야. 진짜 맞는 말이에요. 정말 시작을 하는 게 반만큼 성공한 거랑 똑같다는 거지. 그러면 진짜 시작이 반이라면 반을 했다는 건 뭐야? 다 한 거야. 반을 했으면 다 한 거야.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시작이라는 의미가 뭐냐? 여러분 그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해외여행을 갈 때 보면 활주로 해서 비행기가 이륙을 하지 않습니까? 이륙을 하죠. 얼마 정도 올라갔을 때 우리가 비행을 할 수가 있죠? 고도 1만 미터. 고도 1만 미터를 올라가야 그 다음부터는 어때요? 공기 저항이 극도로 낮아져가지고 에너지를 조금만 써도 거의 항공기가 800km에서 1000km로 날아가는 거야. 이게 지상에선 가능하지가 않아요. 아무리 제트 엔진을 풀 출력을 내도 200-300km 이상은 못 가요. 근데 이게 1만 미터 이상으로 올라가면 그 다음부터는 적은 에너지를 쓰더라도 800km에서 1000km로 비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비행기가 일단 비행을 하려면 첫 번째 스타트가 뭐야? 테이크오프가 뭐야? 그게 바로 고도 1만 미터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재테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내 힘으로 1억을 모아봤느냐. 여기서 시작이 돼. 그러니까
그래서 1억이라고 하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한테 딱 얘기하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멘토님, 1억을 모은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은 어떻게 좋은 질문일까요? 나쁜 질문일까요? 나는 1억을 모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니까 반가워가지고 1억 모으셨나 봐요. 그랬더니 머리를 극적극적 하면서 이게 모은 건 아니고 아직 모아보진 않았는데 갑자기 궁금해서 이게 무슨 뜻이냐? 의심을 하고 있다. 야, 내가 1억 모으지는 않았지만 1억 모은다고 뭐가 확 달라지겠냐? 뭐 이게 10억도 아니고 100억도 아닌데 이런 생각부터 하는 거죠.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제발 1억 모으고 물어봐라. 실제로 1억 모은 사람은 안 물어봐. 왜 안 물어보느냐? 1억 모으는데 보통 일반 직장인들이 얼마나 걸리느냐? SK 하이닉스나 현대차 정도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최소한 4년 5년 걸리거든요. 아무리 빨리 모아도? 그러면 4년 5년 동안 자기가 그 돈을 모으면서 1억을 빨리 만들어야지 그러면서 모으는 동안 4년 5년 동안 머릿속에 무슨 생각하겠어? 1억 만들면 이걸 뭐 할까? 어떻게 할까? 이거 맨날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라 안 떠올라? 당연히 떠오르죠. 그런 사람들은 다 준비가 돼 있어요. 1억 모으고 나면 이걸로 뭐 청약을 할지 아니면 이걸로 분산 투자로 이제 주식에 들어갈지 아니면 뭐 이걸로 뭐 소액 투자를 할지 아니면 뭐 이걸로 결혼을 할지 다 준비가 돼 있어. 아니면 창업을 할지. 그러니까 꼭 1억 안 모은 사람들이 보면 모으기도 전에 1억 모은다고 뭐 달라지겠냐? 1억 모은다면 어떡할 건데? 이러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거는 이게 시작이라 그랬잖아요. 시작. 1억 모은다고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때서야 비로소 비행기가 항공기가 고도 1만 미터로 올라가서 그 다음부터 비행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1억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생애 최초의 시드머니라고 합니다. 시드머니. 시드머니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시드가 씨앗이잖아요. 씨앗을 심어봐야 뭐가 날지 알잖아. 이 세상에 자수성가형 부자들 있잖아요. 막 금방 10억 뭐 20억, 30억, 50억, 100억 이렇게 만든 사람도 있거든요. 상속형 부자 아닌 사람들 중에. 그 사람들이 다 1억을 단박에 다 모든 사람이 1억 모았다 그래서 단박에 다 10억, 20억을 만드는 건 아니지만 단박에 20억, 30억 만든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1억부터 모은 거예요. 맞죠? 그죠? 사과 안에 씨앗이 몇 개 들어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 어떻게? 쪼개보면 알 수 있죠. 사과 안에 씨앗 몇 개 들어있는지. 그런데 씨앗 안에 사과 몇 개 들어있는지는 알아요. 그건 심어봐야 알지.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죠. 1억 모았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자수성가형 부자로 10억, 20억 만든다는 뜻은 아닌데 20억, 30억 만든 사람들은 다 1억부터 모았다니까요. 그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기본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래요. 그러면 1억 모으고 나서 뭐가 달라지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거든요. 뭐가 달라지는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 안 모았는데도 제가 특별히 아직 1억 안 됐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1억 모으면 뭐가 달라져? 나한테 그러면 일단 첫 번째 한 달에 10만 원, 60만 원 저축하는 것도 버거웠던 사람인데 1억 모으기 저축을 4년, 5년 하잖아요. 그러면 오토매틱으로 일단 150은 이상 무조건 저축할 수 있는 근력이 생겨요. 옛날에 나 50, 60 저축하는 것도 힘들어했는데 이게 1억을 모아보겠다고 아둥바둥 하다 보니까 그래도 한 150은 그래도 가볍게 저축, 이게 뭐야? 근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강점이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생기냐? 가능성이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월급이 300, 400, 500을 타도 돈 가진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은 감이 없어. 내가 이거 언제 모아서 결혼하고 집 사고, 감이 없어. 근데 딱 일단 1억을 만들어 놓으면 어떤 생각이 딱 드냐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옛날에는 결혼이라는 건 난 내 인생에 없을 거라고 생각해. 진짜 결혼은 진짜 안 한다. 근데 1억을 딱 만들고 보니까 가만있어 봐. 내가 1억을 만들었는데 내 여친도 내 남친도 1억이 있네. 그럼 쟤도 1억 나도 1억 이러면 일단 결혼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옛날에는 내 머릿속에 결혼이라는 게 보기로 없었어. 가능성이 없었는데 1억 모으는 순간 결혼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한다는 게 아니라 무조건 하나의 가능성이 내 인생에 들어온 거예요. 옛날에 내가 1억 모으기 전에는 어디에 청약을 받아갖고 아파트를 사고 이런 얘기하면 아무 생각을 안 했는데 일단 1억을 모으고 나니까 일단 난 부모님하고 같이 살 수 있는 컨디션이면 이 1억을 내가 전세자금에 안 밀어놓고 어디 청약에 당첨되면은 경기도라고 외곽이라 하더라도 1억 정도 계약금 밀어넣으면은 중도금하고 잔금 같은 경우는 당장 안 내도 되잖아. 요즘 같은 경우는 다 대출을 해줘요. 그리고 내가 입주 때까지 그 돈이 다 안 마련이 되면 전세 주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1억이라고 하는 돈이 생기는 순간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결혼, 그 다음에 청약 한번 해볼까? 내 집 마련해볼까? 그 다음에 창업. 제가 얼마 전에 제 작년에 나온 저의 책 딱 1억만 모읍시다의 책에 소개한 그 분인데 1억 딱 모았는데 1억 갖고 전세자금 올려주려고 했대요. 처음에 전세자금 올려줘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대. 근데 1억을 딱 모아보니까 아깝더라는 거야. 이걸로 전세자금 올려주려니까 내가 이거 4년 5년 동안 얼마나 애써서 갑자기 무슨 생각했냐면 엄마가 너무 반찬 솜씨가 좋아. 신도시에 무인 점포로 반찬 가게 열었어요. 그 1억 갖고 장사가 너무 잘 된대.
그래서 자기가 버는 월급만큼 거기서 나와 돈이. 그래서 이번에 2호점 낸다. 1억 안 모았으면 그런 생각 안 했을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그죠? 창업도 가능하고. 그죠? 뭐 세 가지만 얘기했는데. 그래서 중요한 거는 1억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자, 그러면 현실적으로 1억을 가장 빨리 모을 수 있는 방법은 뭔가요? 라고 제가 물어보셨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선저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내가 돈을 아껴서 써서 돈을 정말 아껴 써본 다음에 돈이 막 남으면 그 다음에 이제 저축 좀 해야 되겠다. 맨날 지나도 그럴 날이 안 와요. 진짜로. 먼저 저축을 하고 적어진 돈으로 살아볼 노력을 해야 된다. 제일 기본적으로 추천드리는 저축 방법이 5년에 1억 만들기입니다. 5년에 뭐 지금 영상 보시는 분 중에서 혹시 뭐 SK 하이닉스를 다닌다거나 현대차를 다닌다. 그럼 그분들은 그건 3년에 1억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대부분 거의 뭐 99% 대부분은 5년에 1억 만들. 그럼 5년에 1억 만들기 하려면 얼마씩 넣어야 돼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는데 3.5% 이자율을 기준으로 했을 때 뭐 ISA도 아니고 청년도약계좌 같은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일반 적금으로 보면 한 달에 155만 원 내야 돼. 만만치가 않죠. 한 달에 105. 나는 안 되겠다. 그냥 나는 포기해야 되겠다. 아니 155만 원이 5년 동안 내면 1억이 된다 그랬는데 저는 이 방법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봐요. 왜냐면 155만 원을 첫 번째 달에 낸 용기는 너무 가상한데 계속 155만 원씩만 내면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면 아니 본인이 월급이 많이 올라갈 거 아니야.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월급이 올라가는데도 계속 155만 원 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저축률이 떨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돼. 아니 운동을 하면 내가 어제보다 오늘보다 다음 달이 근육이 커져야 되는데 계속 근손실이 생기잖아. 옛날에는 내가 적은 월급에 155를 했는데 월급 올라가도 또 155를 한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155가 부담되시면 이렇게 하세요. 133만 원 정도 하세요. 133만 원. 그리고 내년에 13만 3천 원만 증액을 하는 거야. 딱 10%죠? 왜 제가 10%를 증액하라고 그러냐면 13만 3천 원이면 이거 솔직한 얘기로 그냥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다음 내년에 월급이 당연히 올라가겠죠. 아무리 안 올라가도 그죠? 13만 원은 좀 증액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그 다음 해에도 13만 원만 증액. 이런 식으로 가면 이렇게 가도 5년 후에 1억 돼요. 1억에서 조금 빠질 수 있겠다. 뭐 정확한 계산은 좀 안 해봤는데 뭐 한 9,900 얼마 되겠다. 하여튼 근데 되잖아요. 그러니까 155를 똑같이 60개월을 넣는 것보다는 133만 원으로 시작했지만 내가 매년 13만 원 정도 증액하겠다라는 마음. 여러분 운동할 때 70kg 바벨을 안정적인 자세로 벤치프레스를 한다. 그러면 70kg 되면 그 다음 그걸로 끝납니까? 이제 나는 안정되게 70kg 그럼 그 다음에 80kg 하고 그 다음에 85kg 하고 해야죠. 이게 성장을 해야죠. 이렇게 해서 5년에 1억을 만드는 걸 추천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ISA로 한다든지 아니면 청년도약계좌를 가미해서 한다 그러면 더 빨리 되는 거야. 근데 이런 말씀드리면 또 우리 떠먹여주는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 근데 다 좋은 얘기인데 저거는 진짜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월급 한 300 이상 타는 사람 얘기네. 아니면 월급이 뭐 300이 안 되더라도 엄마 아빠가 먹여주면서 회사 다니는 사람 얘기네. 나는 월급도 뭐 300도 안 되고 지금 그 적은 또 돈에서 난 월세까지 내고 있으니 나는 나 1억 만들기는 그냥 텄다. 나 안 된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는 월급이 250밖에 안 돼. 그러니까 1억 만들기가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나요? 250만 원밖에 안 되니까 빨리 월급 1억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죠? 잘 생각해보세요. SK 하이닉스나 현대차 다니는데 나 월급이 많아. 막 신입사원인데 막 500, 600, 700 탄다. 그분들은 굳이 1억 만들기 안 해도 쓰다 지쳐서 남는 돈으로도 돈이 불어날 수도 있잖아. 그죠? 뭐 그러진 않겠지만. 그러니까 250밖에 안 되고 300도 안 되니까 더 빨리 1억 모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나는 현실적으로 100만 원 이상 저축을 못할 것 같은데 어떡하죠? 그러면 5년에 1억 만들기를 하지 말고 6년이나 7년에 만들면 안 되나? 그럼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6년에 1억, 7년에 1억 만들면 왠지 5년에 1억 만들면은 그래도 그 1억이 1억 같은데 7년에 1억 만들면 그 7년 후에 1억이 지금 1억 아닐 것 같죠? 약간 그게 걱정이죠. 7년 후에 1억을 만들면 근데 그게 지금 내가 생각하는 1억이 아니잖아. 그러면은 인플레이션 감안해서 1억을 만들면 안 되나?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걸 잘 들으세요. 한 달에 95만 원을 저축을 하세요. 95만 원. 근데 그 95만 원 중에 여러분들이 소득이 낮잖아요. 소득이 낮잖아. 그럼 낮다는 거는 낮은 만큼 국가가 주는 혜택이 있어. 그게 뭐예요? 소득이 낮으면 낮을수록 정책금융 상품을 가입할 수가 있잖아. 그게 뭐야?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뭐 과거에 있었던 청년희망적금처럼 청년 도약계좌 있잖아. 정부 기여금 줍니다. 그 정부 기여금 주죠? 우대금리 줍니다. 비과세 혜택 줍니다. 이거 받아 먹어야죠. 그러면 95만 원 저축 중에 70만 원 청년도약계좌로 하고 25만 원 정기적금을 드세요. 자, 내년에 얼마 증액할까요? 1년 후에. 월급 조금 오를 거 아니야. 10만 원만 증액해. 딱 10만 원.
이건 할 수 있잖아. 그 다음에 또 딱 10만 원만 챙겨. 이렇게 해가지고 7년을 딱 가면 얼마 나오느냐? 놀라지 마세요. 1억 2천 나옵니다. 1억 2천. 왜 1억 모으자 그랬는데 1억 2천을 모았느냐?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인플레이션이 있으니까 인플레이션은 우리가 보통 2% 보거든요. 뭐 최근에 코로나 때 뭐 인플레이션이 확 올라갔지만 사실 10년, 20년 땡겨서 평균 보면 2%예요. 그러면 2% 인플레이션이라면 1 플러스 0.02의 7 제곱하면은 얼마냐? 1억 2천을 모은 거를 현재 화폐 가치로 나눠보면 이렇게 보면 되죠. 1억 2천 나누기 1 플러스 0.02의 7제곱하면 제가 계산을 해드리면 얼마냐면 1억 500. 지금 돈으로 1억 500이라고. 1억 2천 모으면 지금 화폐 가치로 1억 500 모은 거야. 그 1억 모으자더니 왜 500만 원 더 모았느냐? 500만 원은 여러분 상 줘야죠. 여러분 7년 동안 그렇게 고생했는데 500만 원으로 여러분 유럽 여행 갔다 와야죠. 그러니까 1억을 모으기를 남들보다 1년, 2년 늦게 하지만 화폐 가치로는 지금 1억을 모으고도 500만 원이 남는 거예요. 그죠? 근데 나는 얼마부터 시작했어? 남들처럼 155만 원, 133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똑같은 결과를 만들어 냈잖아요. 그 왜 안 된다고 생각하느냐? 1억을 만들 수 있다. 내가 월급이 작아서 나 한 달에 100만 원은 절대 이상 저축 못한다 하는 분도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7년의 현재 화폐 가치로 1억 만드는 저축, 1억 만들고도 500만 원 남는 저축 이거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많은 직장인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최근에 대한민국은 최근뿐만 아니라 너무 경쟁이 심하고 비교하고 또 최근에 옛날에 없었던 SNS까지 이제 생기니까 그냥 그 비교를 아주 그냥 정교하게 하는, 그러니까 요즘 직장인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느낌이 어때요? 좌절감, 우울감 이런 거 생긴다. 그거 왜 생길 것 같아요? 쓰고 싶은 걸 돈을 못 써서? 먹고 싶은 걸 못 먹어서? 가고 싶은 걸 못 가서? 그게 아니고 그 우울감과 좌절감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이겁니다. 내가 이 상태로 가면 5년, 10년 후에도 하나도 안 달라지겠구나. 이 생각이 드니까 마음이 다운되는 거고.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월급이 지금 250, 300밖에 안 돼서 100만 원은 도저히 저축 이상은 못하겠다. 근데 내가 한 얘기를 듣고 95만 원 저축을 해. 남들이 보기에는 야 그래갖고 언제 1억 모으냐 라고 하지만 나는 이걸 시작을 했어.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통장을 볼 때마다 와 이게 결국 화폐 가치로 이제 내가 나이가 6년, 7년 후에는 이게 1억이 되는구나. 내가 뭔가 작은 변화한 것 같지만 그래도 내가 계속 뭐가 달라지는 느낌을 받는다면,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지금 좌절감, 우울감이 왜 드느냐. 아씨 5년, 10년 후에도 이 상태로 가면 아무것도 안 달라지겠네. 이럴 때 좌절감이 온다 그랬는데 내가 통장을 보니까 아니네. 5년 지나면 벌써 7천, 8천 넘어가네. 그러면 좌절감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거는 1억 모으기는 궁극적인 종착역이 아닙니다. 성공으로 가는 여정인 거죠. 1억 모으기로 됐다고 해서 모든 게 달라지진 않아요. 그러나 1억을 모으는 동안 나는 성장 발전한다. 내 생각이 바뀐다. 내 태도가 바뀌는 거죠. 태도가 바뀌면 뭐가 바뀌어요? 인생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딱 1억만 모읍시다라고 제가 그 책에서 얘기했던 그 내용은 저축을 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책이 아니고 이 책은 인생의 애티튜드를 바꾸는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아무리 우리가 떠먹여 드려도 그 떠먹여 주는 거는 누가 소화시켜요? 여러분이 소화시켜야 되죠. 소화 안 시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이 1억 모으기가 마치 만능인 것처럼 얘기하는다라고, 저는 만능이라고 봐요. 왜 만능이라고 보느냐? 1억 모으기가 모든 것의 종착역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시작조차도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걸 정말 제대로 실행을 한다면, 여러분 인생은 마라톤이거든요. 마라톤을 뛰는 선수가 35km 지점에 어떻게 뛸 거라고 생각하고 시작할 것 같습니까? 많은 분들은 그래요. 중계방송 보다 보면 저 선수가 30km 지점에 어떤 작전을 펼치고, 그거는 그냥 하는 얘기고, 실제 마라토너한테 물어보니까 42.195km를 어떤 마음으로 뛰느냐, 35km나 40km 지점에 어떤 작전을 쓰느냐가 없고요. 그냥 내 앞에 1km를 열심히 뛰는 거야. 내 앞에 100m를 열심히 뛰는 거야. 내 앞에 1km만 열심히 뛰겠다. 그 100m 달리기 420번 하는 게 마라톤이에요. 그러면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무슨 얘기를 하냐, 1억 모은 다음에 어떡할 건데? 그 1억을 2억으로 만든 다음에 2억을 5억으로 어떻게 만들고 5억을 어떻게 10억으로 만들 거냐? 지금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단 1억을 내 힘으로, 내 손으로 빨리 만드신다면 여러분들은 인생이 바뀌고 여러분들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